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라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현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또 한판 승부에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우리 조갑제 대표님이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네 번의 쿠데타를 모두 취재했던 우리 조갑제 기자의 보고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이란 책인데 530페이지예요. 두껍습니다, 아주. 야, 대단합니다. 부제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제가 기자인데 이 기자면서도 제가 어떤 문제를 취재를 할 때 좀 역사적 관점을 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어떤 흐름의 결과거든요. 예. 과거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가 미래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 3년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쭉 추적하니까 12.3 비상계엄은 필연적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무도한 이전,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그다음에 의료 대란, 그다음에 비상계엄, 그다음 비상계엄 일어나고 나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자리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8대0 전원 일치 탄핵이다. 하면 된다. 예. 그다음 여기에 저항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석은 새끼줄 잡고 지금 인수봉을 오르고 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예언한 게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 음모당 내지 거구 컬트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 다 맞았어요.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결국 그쪽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점을 친 게 아니라 기자가 어떤 사안을 역사적 관점에서 흐름을 쭉 취재를 하면은 대충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책을 대표님 냈습니다. 페이스북 올리셨길래 예. 할인된 가격 24,3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미 예스24에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족해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제가 일단 주위에 선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커룸 이야기가 이 책의 산실입니다. 여기 저는 나온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님과의 대화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사와의 대화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 역사와의 대화를 했던 그 주옥 같은 얘기들 윤석열 몰락의 기록 우리 조갑제 대표님의 신간 꼭 참고하시기 아이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현안으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몰락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 1시 15분에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약 30분 정도 늦어져서 1시 40분 좀 넘어서 시작됐는데 자,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서 이제 정상회담하는 장면들,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장면, 그리고 강윤정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인데 140분간의 첫 회담이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30분 더 연장된 만남이었는데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부터. 저는 아주 근사한 토크쇼였어요. 근사한 토크쇼. 저는 잠 안 자고 보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몰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눈여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키가 작아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키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그러고 이 걸터 앉아서요. 이 의자에서 앞쪽으로 빼가지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 놓으니까 등은 안 그건 되고. 누가 연출했는지 참 잘한 거라고요. 그 앞쪽으로 좀 똑바로 앉으세요. 그 젊은 사람이. 저도 등을 떼고 앉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갔더군요. 그 설명을 할 때 네네. 길게 하면은 트럼프는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좁니다. 정상회담 하다가도. 그런데 딱 적당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을 그렇게 잘 맞춰줘가지고 네. 특히 평화의 사도로 축혀주고 그 평화의 사도가 한반도에 와가지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라임도 맞아요. 이걸 라임이 딱 맞아가지고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외신의 평판이 좋더라고요. 젤렌스키 꼴을 면했다. 는 정도가 아니라 네네. 트럼프를 웃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웃기는 사람이 이겨요. 아, 그렇죠. 트럼프 화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잘 웃어요. 예. 트럼프는 자기 자랑에 익숙한 아주 사람이니까. 도취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음.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혁명 또는 숙청 같은 사태가 헐지. 벌어지는데 그거 내가 잘못 들었다. 오해다. 오해다고 했잖아요. 오해인 걸 확신한다. 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예. 트럼프로부터. 아하. 자, 이규영 홍보수석도 오늘 이제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 진짜로 트럼프를 만났던 사람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다. 땡큐를 많이 하라는 조언을 들어서 오늘 회담에서 많이 썼다. 사실 저희 어제 한판 승부에서도 땡큐 많이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우리 윤석열 이기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그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했잖아요. 예. 근데 영업사원 1호라는 이 칭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반 기업에서 영업사원들이 하는 것은 거래처 사장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공부하고 또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이잖아요. 어저께 회담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 돋보였다. 부각됐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첫 단락을 우리 오버로피스의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황금색이 많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소유한 리조트도 굉장히 호화롭게 황금색으로 도색하기도 하고 네. 트럼프 그 호텔도 황금색이고 이번에 이제 막 스테이트 볼룸이라고 해가지고 백악관을 황금색으로 막 치장하면서 황금에 대해서 집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원 연설에서도 이제서야 미국이 황금 시대를 도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만큼 황금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로써 아이스 브레이킹한 것도 그렇고 또 서명하는 그 펜으로 이목을 끈 것도 그렇고 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마치 정말 준비된 멘트 같았는데 그걸 듣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람 잘 준비했구나. 결국 외교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준비성이 잘 돋보인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는 또 야당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균등하게 얻을 것을 얻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칭찬에 굉장히 목말랐었구나. 그렇죠.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트럼프 상황이 좀 어려워요.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앱스타인 네. 섹스 스캔들 그 자료 공개한다고 자기가 말하다가 공개를 안 해놓으니까 네. 마가 세력으로부터 막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푸틴 만난 다음에 성과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근데 푸틴 만나러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알라스카로 간다고 하지 않고 러시아로 간다고 그랬다고요. 아하, 아이고. 그래서 그 뒤에 전혀 진전이 없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뭔가 한 건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혹시 막 혼내 가지고 한 건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을 누가 한마디 써놨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꼴 저 꼴 보는 아비와 같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모습이 그게 우리 보통 국민들 생각인 것 같아. 예. 너무 사실은 저자세였잖아, 그죠? 예. 저자세인데도 저렇게 해가지고 저 험악한 트럼프를 달래가지고 국익을 도모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8월,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미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7%,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40%가 내려갔어요. 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40%, 같은 조사에서도 두 번째 임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중도층, 무당층이 대거 이탈한 것, 정책 집행의 혼선이라든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정치가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칭찬으로서 그 가려운 것을 달래주고 국내에서 뺨 맞은 것을 해외에서 이렇게 볼만져주는 그런 시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전략적으로 잘 성공하게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네. 그게 정작 본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투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 합의를 그냥 재확인하는 걸로 끝났는가?
그러니까 그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 이것에 대해서 투자 성격이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고 안 했고, 예. 오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예. 기업들의 대미 투자 1,500억 달러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그렇죠. 것과 국방비 증액 그 정도만 예. 지금 공개됐을 뿐 다른 이면에서의 어떤 계약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게 잘 된 거다. 음. 트럼프에게 줘야 될 것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 자체가 아, 오히려 예. 모호하게 되고 그냥 서로 깊은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음.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잘 된 거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 그 장면에서. 근데 트럼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번에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나온 거 말고 예. 바로 그날 자기 그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겠다고 딱 써놨더라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는지 그냥 잊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 확인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뭐 충분히 거기 나와야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이제 사실은 지난 밤 오늘 새벽이지 사실은 이제 그 정상회담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한민국의 숙청 그리고 혁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업 못할 것 같아 이거 올려가지고 정말 분위기 안 좋았고 저희 제작진도 밤새워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속보 올리신 거 봤어요. 와,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야,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는데 대표님은 그거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그거는 제가 그 뒤에 좀 확인한 바로는 네. 그건 완전히 자기 지지층을 향한 거랍니다. 아, 그래요. 예, 마가 세력을 향한 아. 립 서비스고 그래서 트럼프를 다룰 때 이 문서화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은 오히려 그게 말려든다는 거예요. 아, 그냥 하는 말인데. 하는 말인데 아. 그래서 어제도 기자가 그걸 물어서 그렇지 네. 본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먼저 본인은 얘기 꺼내지 않았죠. 먼저는 반드시 내가 따지겠다 했거든. 음. 따지겠다고 했는데 그 자기도 말하기 싫었는데 누가 기자가 한 사람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하고 네. 본인이 금방 납득을 하고 한 이런 걸로 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기자가 질문해서 아, 그 왜 질문하고 그러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트럼프가 나 오해인 것 같아라고 그렇죠. 마무리가 돼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이 됐죠. 예, 오히려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됐던 게 아닌가. 그 이제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아.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을 이렇게 지적한 거 보고 받고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예. 아무리 본인이 이제 심각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회담을 앞두고 그렇죠. 상대 국가에 대한 정상을 이렇게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사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게시글을 올렸다라는 차원에서 기선제압용이 아니었냐. 그래서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는 아니었냐.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이러면 좀 속된 말로 주눅들게 만들고 협상의 기를 확 우위로 죽이고. 길을 죽이고 협상의 우위를 점해서 내가 더 얻을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은 아니었냐라는 저는 생각도 드는데 네. 바로 오해라고 누그러뜨리는 거 보니까 정말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 오해가 너무 많아요. 주한미군 막 4만 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2만 8천 명인데. 그러니까요. 오해가 너무 많았고 사실은 가훈식 대통령실장에 왜 갔느냐. 예. 되게 정상회담 하면 대통령실을 실장이 지키는데 왜 갔을까 했는데 이 숙청 관련해서 이 메시지 관련해서 수잔 와이즈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라고 나중에 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불길한 생각이었는데 거기 무슨 뭐 모스탄이라든지 고든창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 예.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있다고요. 네. 그 사람들이 교감이 잘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글을 많이 쓰니까 이 사람 또 반중이거든요. 예. 그 글이 그 아주 유력한 그 매체에도 실리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모는 예, 예. 이게 잘못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바닥에는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양국을 트럼프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예. 서로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요.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예. 다행히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네.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수잔 와이즈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실장 역할을 하는 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면서 딱 하나 조건 걸었대요. 그 이제 그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 가는 사람 정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부정선거론인데 뭘 하는 사람이든 주에 가면 이분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강훈식 실장이랑 만나가지고 관련한 오해를 충분히 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관련 집에 나왔을 때 내 오해였던 것 같다, 바로 수긍했던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트럼프가 또 우리 대통령이 사인했던 그 만년필을 되게 신기해하면서 맞아요. 그거 가져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거를 그거 가져갈 기념품으로 거예요. 좀 만들어 달라. 네. 막 이렇게 뭐 이른바 그것도 이재명 굉장히 신경 대통령의 썼네요. 지지자분들이 너무도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좀 맞아요. 만들면 네. 당장 우리가 사겠다라고 하는 여론까지 조성할 정도로 네. 그걸 또 잘 준비해서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뚱뚱하고 두꺼운 펜을 원래 좋아한대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노리고 아하. 보이게끔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도 전략으로 잘 적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천사가 디테일이 있는 거네. 아주 그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이제 워싱턴 DC 조야에서 뭐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워싱턴 싱크탱크 관련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 그런 비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너 피스메이커다, 역할 좀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달라. 에이펙에서도 역할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얼굴이요 제일 네. 좀 시무룩하고 있다가 처음 웃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네. 트럼프 월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골프 쳤으면 골프 좋겠다고 맞아요. 하는 순간에 웃더라고. 맞아요. 그럼 저 통역 안 해도 트럼프 월드가 나오니까 바로 웃더라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중 관계, 북미 관계가 과거처럼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과거에는 북핵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이제 국제 외교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그 기준이 어저께 명확하게 보인 것이고 그 장면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보면서 확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혹은 미중 과거에 접근했었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기내에서 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 설명을 상당히 강하게 설명했어요. 맞습니다. 야, 이건 상당히 자극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안미경중. 전련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보고 중국과 전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중이라고 하면 친중이라고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또 CSIS 가가지고는 예. 과거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됐다. 안미경중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자, 이제 관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에이펙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또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안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10월 말이죠. 약 2달 남았습니다. 이제 경주 에이펙. 이제 시진핑이 다음 에이펙 주최자이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살짝 운을 띄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김정은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만남을 메이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그게 김정은까지 오면은 그건 굉장한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우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약간 지금 안 좋죠. 화해 무드가 아니고 네. 휴전 쪽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의외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아하. 상당히 활약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역시 이게 비디오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주로 지켜본 게 트럼프가 웃느냐 찡그리느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예. 얼굴이 항상 웃어요. 예, 웃었죠. 어제도 예. 많이 웃었죠.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 과거에 과거에 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별명이 The Great Communicator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점점 정치가 퍼포먼스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레이건이 했던 이야기대로 어느 기자가 레이건 보고 어떻게 기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배우가 돼야 돼. 연기를 잘하면 되는군요. 얼굴도 잘생겨야 될 것 얼굴이 같습니다. 잘생겨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한일 정상이 있었던 것이 네. 이거 좀 뭐야 그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지만 트럼프의 언급을 통해서 한미일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했던 것 자체도 부드럽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솜씨에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트럼프가 투덜대니까 예.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시바 한일- 총리를 만나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순발력인지 준비를 많이 했다. 예. 준비를 평소에 많이- 뭐 말을 근데 쉽게 하는 사람. 그 장면은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나 예. 과거사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것처럼 마치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그렇게 않으려고 일본과의 어떤 문제에서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에서 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시민단체도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지적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잠깐 저희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 그 이시바 총리에서의 공동선언문에서도 DJ 노부치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통 계승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일본에서 해석했을 때 아베 내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스가 내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론을 부정하고 위안부론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의 어떤 회담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후가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성과 하나도 없다. 이게 앞으로 이제 계산서 많을 거다. 오늘 김건 국민의힘 이분이 외교관 출신인데 몇 점 주겠냐 했더니 50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야당은 야당이구나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논평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고 상당한 재정 외교적 부담만 안게 됐다. 외교 참사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긴 한 총장 70점 70점. 70점 주고 싶어요. 70점. 예. 그러니까 사고를 막은 것만 해도 예.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은 당하고니까요.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서로가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난 신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만약 요 앞에 어떤 다른 보수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합의문을 만들어냈으면 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주어가 윤석열이었으면 그렇죠. 예. 윤석열이 박근혜든지. 난리 근데 났겠죠. 이게 역할 분담이 된 건지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역사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시작할 때 이거 다 너를 인정해라라고 한일 정상끼리 이제 일본 그 총리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인정하는데 내가 지금 발표는 못 하겠다. 오케이 그럼 지금 발표는 하지 말고 나중에 그럼 하자. 뭐 이런 식의 뭐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긴 사무총장 남은 거지. 저도 점수를 따지자면 70점 정도 똑같이 대표님과. 야, 그래도 이재명 저격수가 70점이면 엄청난 건데. 매우 잘준 겁니다. 매우 잘 준 거예요. 일단 노력이 엿보이잖아요. 노력이 엿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한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쭉 얘기하고 뒤에 있는 통역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통역을 하면 한 달락씩 끊어가지고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준 것도 그렇고 어떤 단어의 선택도 그렇고 잘 준비했는데 이게 어쨌든 화려한 무대 그 아래에서 그 막후에서 청구서의 비용이 어떠한지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30점 정도는 그 정도로 남겨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또 이긴 사무총장도 이제 이재명 저격수에서 정치인 이긴이 되는구나. 70점 이긴으로. 예, 저 정치인 이긴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결정이 됐는데 야 결선 투표까지 가는데 김문수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방식은 이재명 정권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당대표 됐으면 그래도 이제 모두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도 뭐랄까 이 강호의 룰인데 이분도 끝까지 단일도에 합류 못하는 분들과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은 결단이 필요하다. 야, 이게 여전하시네요, 이분. 자, 일단 2,367표, 2,367표 차 정말 아슬아슬하게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고 장동혁 후보가 됐습니다. 조 대표님부터. 김문수 후보가 될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덜 온건한 사람을 덜 과격한 사람을 그렇죠. 뽑지 않을까. 오히려 덕을 보겠다. 예. 너무 과격한 장동혁 전환길이 한패가 되었으니까 예. 했는데 저 예상이 어긋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그 작동 원리, 특히 그 당원들의 심리 상태가 예. 저와 같은 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소수화되면서 점점 극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부정선거 컬트 집단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 그 컬트적인 이분들이 거의 90%가 부정선거 음모로 믿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장동혁 지지한 사람이.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부터는 앞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의 화두로서 나올 것 같아요. 그건 꼭 민주당이 뭐 하는 그런 거 전에 예. 상식적으로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는 그래 스탑 더 스틸이라는 이 세계 만방에 한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폭로하는 그런 걸 들고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다른 손에는 태극기 들고 그렇게 누볐던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뭐 타도를 외치고 있다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그런데 끌어내린다는 말은 지금 성립 안 되잖아요. 더구나 그 세력이 내란 지금 비호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끌어내린다고 그러면은 그건 논리적으로 이건 또 내란 행위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해산. 그러고 이 온건한 세력이 지금 설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대표가 됐을 때와 그 차이가 가장 크죠. 온건 세력이 아까 근데 단일 대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단일 대우가 주로 좌익 운동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정당에서 무슨 단일 대우가 있어요. 단일 대우가. 단일 대우. 사실 예. 이 김문수 후보한테 적용되는 관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고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보통은 이제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정당의 룰이었는데 어떤 예. 강호의 룰 같은 거였는데 그 관성을 지금 거스른 것 아닙니까? 음.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라고 한다면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선거 캠페인에서 뒀다라고 친다면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 강사도 가까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을 가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지금 겪는 수모가 수모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염도가 진한 당원들에게 본인을 소구했던 것이거든요. 예. 또 그와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혹은 당원들이 봤을 때 조금 촌스러운 장면들, 웃긴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당사 앞에서 숙식을 하지만 정권 찌르기를 한다든지. 그 부분도 발박수를- 좀 약간 당원들에게 영향 줬을까요? 그럼요. 그것도 쇼츠와 릴스 등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되게 웃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당의 대표가 되겠느냐라는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서 예.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장동혁 후보가 이변으로 당선이 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이제는 장동혁 후보는 아마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메이커. 그렇죠. 예, 예. 듭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선거인단, 그러니까 당원들이 장동혁 후보에 대해 18만 5천 명이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요. 예. 김문수 후보한테 16만 5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사실은 여론조사에 강성 당원층이 해서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장동혁이 더 많이 얻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당원들이 18만 5천 명이 장동혁, 김문수 후보에게 16만 5천이었고 오히려 여론조사가 약 40%가 장동혁이고 김문수 후보는 60%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론들은 오히려 김문수 선택했는데 당원들이 이게 지금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1등한 사람이 조경태 맞아요. 의원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3등도 못하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김문수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야말로 짠물 중에 짠물만 딱 남아가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지역적으로는 아마 대구 경북 출신들이 예. 대구 경북 당원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큰 바다 속에 지금 외딴섬이 딱 하나 있는 외딴섬에 지금 옹기종이 모여 있거든. 근데 의석수는 107석이라 그렇죠. 이게 안 맞아요. 저기 한 예. 10석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 예. 큰 불안 요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하. 그 소수가 107석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내에서 큰 분란이 아마 일어나고 또 뭐 바깥에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우선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27일 내일 문제 예. 있죠. 그다음은 들무시 권성동 추경호, 원내대표도 출국 있죠. 금지시켰고요. 추경호, 그죠? 그다음에 권성동 이쪽으로 예. 가고 예. 하는데 말로만.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내가 제일 처음에 인상적으로 기억한 것은 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밑에서 사무총장 예. 했죠. 그리고 나중에 수석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하고. 예. 그러면서 지나치게 선관위를 몰아붙이더라고. 그러면서 작년 총선 전에 이것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하면 계속 불러가지고 괴롭히는데 그래가지고 저 원하는 대로 다 돼가지고 총선에 수금표 단계 하나 더 들어가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2,800만 표. 한 표 오차도 없이 했으면 그 문제가 끝난 건데 그리고 이분이 계엄 해제 찬성한 사람 맞죠? 맞습니다. 예. 찬성했다가 며칠 만에 한남동 한동훈, 집회 갔어요. 그러니까. 44명 집회. 그렇죠.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고위원 사퇴되고 사퇴하고요. 예. 나왔다. 그 행동이 너무나 왔다 갔다가 심해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환길 씨에게 가장 가까이 가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러한 이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각에서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도 너무 강성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도 강성으로 가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김문수 후보 역시 너무 좀 일관되지 않았다. 원래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되게 반대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그럼에도 장동혁은 그래 끝까지 한동훈은 안 돼라고 명확하게 그렇죠. 가서 그래도 장동혁은 선명하고 일관되다. 김문수 후보는 야, 이분은 정말 일관되지 않다. 왜냐? 김덕수, 한덕수 얘기할 때도 막 단일화 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또 나중에 막상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일관되지 않았다. 지금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 아하. 거기서 우리 당원들의 점수를 좀 떨어뜨렸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건 아닙니까? 최악보다는 최선이라고 마지막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사실 장동혁 후보를 이제 안 돼. 뽑지 말라고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건데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당내 염도가 높은 당원들의 비토 심리가 워낙 세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득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심리를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처럼
주면은 불어나는 혹은 줄어들면은 늘어나는 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지지 선언이 이른바 진성당원들의 지지 이탈을 좀 가속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배경에는 지금 뭐 특검도 돌아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계속 집행하고 하면서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싸워도 저렇게 막 대전에서 연설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과격하게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그렇게 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조 대표님. 저는 이 모든 것의 밑에는 깔려 있는 게 예.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니까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꾸 제가 컬트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우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치심을 몰라요. 그다음에 불굴의 투사가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그렇죠.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조직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고 그다음에 가족에서 동창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정당에서 뭐 이런 데서 다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분열의 씨앗이거든. 그럼 termin이 앞으로 또 분열할 거라고. 저 작아진 안에서 또 분열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세력은 정치권에서 소수화시켜야 돼요. 정치권 바깥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 극우화는 다른 나라 극우화하고 또 다른 게 있더라고. 극우화의 공통점이 폭력을 응원하고 그다음에 거짓 선동. 그다음에 한국에는 인종주의적 선동을 해요. 예. 거기다 반중 선동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친미 사대주의를. 아. 어제 밤 10시에 그 숙청과 트럼프의 혁명. SNS 나오니까 보수 언론의 신문 기사 댓글판이 폭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 들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드디어 9월 올 것이다. 트럼프가 9월 트럼프가 온다. 9월 온다. 예. 그 사람들이 투항님이 지금 오신다. 장동혁, 전한길 지지층 아닙니까? 그리고 친미 사대주의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 극우라는 것은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한길 씨 이분이 또 가족들 뭐 부모 형제 모르게 자기 지금 미국 간다 해갖고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지금 DC가 있는데 아마 이분이 거기서도 이제 공항에 나가기 전에 인천에서 이제 나간다 뭐 영상도 찍어서 올렸던데 이제 전한길 씨를 과연 지명직 최고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할 것이냐. 근데 막상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딱 하니까 이분이 부정은 안 해요. 부정하지 않죠. 부정은 강하게 부정 안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원들이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 지금.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막판에 네. 전한길 강사가 대놓고 지지 선언을 했어요. 말 지지 선언도 말로 하는 지지 선언도 있지만 네. 전한길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상 앙케이트를 합니다. 아. 그래서 총 3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장동혁 후보가 무려 83%를 득표를 해요. 아. 그러면서 전한길 강사 유튜브 채널 그 수십만 구독자들이 네. 야 이번에는 장동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그 미디어에서부터 쭉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네. 그것도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강사한테 상당히 고마워할 거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기는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 국민의힘이 거듭나려면 네. 역선택 방지 조항 빨리 없애야 됩니다. 아. 이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이 됐거든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뭐예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묻는 그렇죠. 거예요. 음. 근데 보통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도 국민의힘 좋은 후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국민의힘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논문이나 전문 서적에서도 역선택이 있었다라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스스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지금 갇혀버리고 있는 선택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빨리 없애야 되고 전한길 강사와도 절연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후보는 오히려 전한길 강사가 지금 10분 활용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청래, 이재명,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이번에 갖다 바친 거예요. 아, 정청래 장동혁이라는 선물을 갖다 바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노란봉투법, 뭐 더 센 상법 이런 무리를 해도 야당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죠. 들리지도 않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약 5%의 보수층이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보수층은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라는 과거의 그 영광도 있는데 어떻게 전환길 장동혁으로 대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정당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이 이 찬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혁신당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혁신당에는 그러면 전환길 대표래.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선이 개혁신당에게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아 그걸 평가하면 네. 저희가 또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지지율 낮은 너네가 어찌 감히 평가할 수 있느냐. 왜 또 주눅 들었어? 이제는 사무총장님 그런 거에 잘 속지 않습니다. 아, 저희는 그렇습니까? 어쨌든 겸양적인 자세로 아유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리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라는 태도로 좀 일관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도 저희는 합리적으로 또 중도에 그래도 합리적인 중도층에 좀 지지를 많이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보수의 구명정. 구명정해야죠. 지금은 보수의 구명정으로 만족해야 될 때가 아니고 아. 대체 대체제로 진짜 보수 정당.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은 분당될 거다. 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또 분당되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좀 판을 벌릴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임 첫 이 장동혁 대표의 일성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스스로 당에서 결단하라라는 그렇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네. 이 말은 당신들 내쫓겠다라는 예고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당 대표가 당원을 그냥 내쫓을 수 있어요? 보통 근데 아니 뭐 자기 집이야? 당선된 날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나가 뭐 이렇게. 네, 일부러라도 아유 그 상대 후보들 참 고생했고 네.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잘 그 사람들 품어 안으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당 대표인데 네. 취임 첫날부터 백브리핑 기자회견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결단이 결단해야 필요하다는 된다. 입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아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있지 않고요. 아. 전 이게 국민의힘을 진짜 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수 세력 하면 출발점이 이승만 아닙니까? 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내려왔는데 윤석열은 이제 보수 배신자니까 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동혁 전환길로 이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걸 촉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불소식의 역할을 개혁신당이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그 관성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예. 이게 대한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걸 사실 겁내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낯설지 않게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정당의 역할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이 어떤 우리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는 것 마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예. 예. 아니 선거 때만 유세를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수의 미래를 걸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선거 유세하던 그 정력으로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갑재 대표님이 이제 보수 안에 또 국민의힘 내 한동훈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뭘 해야 될까요? 아주 결단의 나는 시간이 왔습니까? 모멘트 왔다고 아, 봐요. 결단의 모멘트가 그렇죠. 왔어요. 아, 자기가 술을 다 써버렸잖아. 그럼 사실은 김문수 지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먹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 이 창당, 난 분당이라는 보다는 창당 수준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한동훈 창당 수준의 결단이 창당, 필요하다. 그렇죠. 창당.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 도저히 한 집에 있을 수 없다. 그 반대했던 사람으로 나누면은 한동훈, 이준석 다 같은 이쪽에 쓰고 그 사람들이 보수층의 다수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덧붙이자면 장동혁 후보가 또 함부로 손쉽게 내칠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친한계 내지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을 출당하거나 분당이 되면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개헌저지선 붕괴라는 문제죠. 리스크를 네. 안고 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내쫓으면 민주당과 뭐 연합해서 개헌을 해버리게 되는 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의 분명히 당 대표의 고민도 분명히 있을 개헌 거다. 저지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원 제명, 제명도 3분의 2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제명 다 할 수 있네요.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아니 제명의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지금. 예.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정치의 시간이 또 와버렸네요. 이걸 완전히 선거가 있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사에 정말 다이내믹한 시세가 도래했고 하루하루 또 뉴스를 전해드릴 저희 한판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